저는 오늘 제목을 세계화, 탈세계화 시대 중국 전문가의 길이라고 정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중국 전문가는 무지 많으세요. 일단 여러분들이 행사를 올거나이자 하시고 이렇게 주최하시는 영사관에 계시는 우리 영사님들 전부 다 전문가들이시죠. 특히 아주 외교 분야에서 아주 디테일한 부분까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중국 전문가분들이십니다. 외교관들이시죠. 또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지만은 중국에 나와 있는 대기업체, 뭐 연구소 이런 데에서 중국 경제만을 전문적으로 연구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분들도 중국 경제 전문가들이시죠. 또 그 외에도 이제 산업 분야라든지 비즈니스 분야에서 일을 활동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예를 들면 코트라라든지 이런 곳에서 파견돼서 나와 있는 한국 분들, 아주 비즈니스나 산업 분야의 전문가들이십니다. 또 그 외에도 뭐 중국 법을 이해한다든지 중국 금융이라든지 뭐 노사관계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연구하시고 오랫동안 그 속에서 자기 활동 분야를 넓혀가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 모든 분들이 중국 전문가시죠. 그 모든 분들이 여러분들을 앞으로 하나의 롤 모델로 삼을 수 있는 분들이세요. 근데 저는 이제 학계에 있기 때문에 특히 제 전공이 이제 국제 정치입니다. 국제 정치 중에서도 특히 중국의 외교 정책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어요. 이제 중국 외교 정책을 하고 있지만 사실 이제 중국의 국내 정치도 두루두루 많이 살펴보고 있기 때문에 정치학자로서 특히 이제 중국에 대한 전문가 그리고 중국 외교 정책에 대한 어떤 전문가로서 중국 연구자, 중국 전문가의 길에 대해서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왜 제목을 세계화, 탈세계화 시대라고 이야기했냐면 너무 거창한 것 같은데 일단 좀 여러분들의 호기심을 좀 더 자극하기 위한 필요가 있었고요. 제목을 잘 뽑아야 되니까 제가 제목이 좋은지 안 좋은지 모르겠지만 일단 탈세계화라고 제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왜냐면은 세계화라는 것은 제가 나중에 설명을 하겠지만 이제 2차 대전 이후에 굉장히 꾸준히 이어져 왔던 추세거든요. 네, 그래서 경제가 하나로 통합되는 세계적으로 통합되는 그런 현상들. 그래서 무역이나 투자나 뭐 정보나 뭐 통신이나 이런 것들이 이제 전 세계가 하나로 통합되고 있잖아요. 특히 요즘 인터넷 같은 걸 보시든지 아니면은 뭐 이렇게 휴대폰을 사용한다든지 이래가지고 즉각적으로 전 세계 어디에서도 발생하는 일들에 대해서 즉각적으로 우리가 파악을 하고 또 거기에 대해서 무역도 결정을 하고 무역도 전 세계 글로벌하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투자도 우리가 이 증권을 갖다가 이렇게 또 증시를 보면서 즉시 한국에서 브라질에도 투자하고 중국에도 투자하고 뭐 미국에도 투자하고 다 이렇게 해요. 자기 안전 자리에서. 이 모든 것들을 보면서 우리는 세계화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것들이 굉장히 오래 지속되어 왔는데 최근에 조금 이제 우리가 굳이 탈세계화라고 이야기하기까지는 아직까지는 좀 섣부르지만 이 기존에 이어져 왔던 이 세계화, 협력 그리고 하나로 연계되는 것들, 동조화되는 현상 이런 것들이 조금 흔들리는 경향을 많이 흔들리는 경향을 보이고 있어요. 이제 그것이 이제 우리가 중국에 있고 우리가 또 중국 전문가로서의 길을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 축에 사실 이제 그동안 세계화를 이끌어왔던 미국이란 나라와 어떻게 보면 그 세계화에 적극적으로 동조하고 편승을 해서 협력을 해서 많은 혜택을 누렸던 국가 중국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서는 이 두 나라 사이에 기존의 협력 관계가 좀 갈등이라든지 경쟁 관계로 접어들면서 기존의 어떤 동조화되어 왔던 하나로 협력해 왔던 그런 현상들이 좀 주춤하는 그래서 그걸 갖다가 뭐 전문적인 용어로 탈동조화다, 뭐 디커플링이다 이렇게 부르는데요. 그런 것들이 잘못하면 어떻게 보면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중국은 세계에서 두 번째로 큰 경제를 가지고 있고 무역에서 차지하는 그 어떤 그 범주가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세계 경제 1위인 미국과 세계화를 주도해 왔던 나라 그리고 세계 경제 2위면서 세계화의 혜택을 가장 많이 누렸고 또 앞으로 그 혜택으로 인해서 뭔가 많은 변화가 초래되지 않을까라고 기대됐던 나라 이게 이제 중국이었죠. 둘 사이의 관계가 애정과 같지 않음으로써 발생하는 여러 가지 갈등, 좀 이렇게 분열, 탈동조화 이런 것들을 놓고서 이제 세계화 시대가 점차 기울고 탈세계화 시대가 오는 것이 아닌가. 지역별로 블록별로 나눠져서 지역별로 블록화돼 가지고 서로 다른 블록에 속해 있는 국가들을 갖다가 서로 이제 좀 이제 포함시키지 않고 소외시키려고 하는 이런 경향들이 나타나지 않을 것인가라고 우리가 조심스럽게 예측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탈세계화라는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렇다면은 어차피 중국 전문가는 어제가 세계화의 시대였고
내일이 탈세계화 시대가 설서 열린다고 하더라도 우리의 대상은 중국이라는 거죠. 이제 중국이라는 거고 여러분이 살고 있는 국가도 중국이고 또 여러분들이 앞으로 중국에서 살았기 때문에 어찌 됐든 간에 제 경험상 중국과 관련된 분야에서 일을 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완전히 다른 쪽으로 가서 일을 하는 분들보다는 여기 있는 청소년들도 어쨌든 중국과 관련된 일을 갖다가 할 가능성이 한 80% 정도는 저는 된다고 봅니다.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 여러분들 모두가 앞으로 중국 전문가를 꿈꾸고 있다. 특히 저처럼 연구하는 분야를 꿈꾸고 있다. 그렇다면은 이제 우리는 이러한 과거에 어제까지 우리가 목격했던 세계화 시대와 만약 내일부터 우리가 목격하게 될 탈세계화 시대에 우리는 어떠한 방향으로 중국을 연구해야 될 것인가. 뭐 이런 좀 너무 거창한데 이제 우리 청소년들이라서 너무 거창한 것 같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제가 좀 쉽게 조금 너무 복잡하지 않게 좀 풀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심플한 이야기예요. 자, 이제 기본적으로 중국 연구자잖아요. 제가 중국 연구를 하는 사람입니다. 뭐 어떻게 보면 차이나 스페셜리스트라고도 하고 또 어떻게 보면은 뭐 폴리티컬 사이언티스트라고도 해요. 또 어떻게 보면은 뭐 인터내셔널 릴레이션스 스칼라라고도 합니다. 뭐 국제 정치 연구자이기도 하고 정치학자이기도 하고 또 이제 중국 스페셜리스트이기도 해요. 자, 그런데 이제 이름 복합적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때에 따라서 이제 만나는 사람에 따라서 제가 이제 뭐 두루두루 적절하게 사용을 합니다. 제 소개를. 근데 기본적으로 중국 연구하는 사람들이 뭘 하겠어요? 특히 정치학을 전공한 국제 정치를 전공한 사람의 입장에서 여러분들 다 잘 아실 거예요. 일단 국내 정치를 연구를 하죠. 뭘 할 것인가? 중국을 오랫동안 전공해온 정치학자로서 내지는 정치 연구자로서 일단 국내 정치 연구를 해야지 국제 정치도 이해를 하고 중국의 외교 정책을 이해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외교 정책과 국내 정책이 따로 돌지는 않아요. 중국 국내 정책이 왼쪽으로 가는데 중국 외교 정책이 오른쪽으로 가는 경우는 없고 혹시 그 반대의 경우도 없습니다. 갑자기 아래로 가면 둘 다 아래로 가는 거고 국내 정책이 위로 가면 외교 정책도 위로 따라가는 거고 글로 수렴되는 거지 둘이 180도로 완전히 상반된 방향으로 가는 나라는 없어요. 그렇게 가는 나라는 오래 못 갑니다. 오래 못 가고 통합되지도 않고 잘 성공하기가 힘들죠. 중국이 특히 그런 경향이 강해요. 중국이. 뭐 너무 복잡하게 이야기하면 또 좀 그럴 수도 있지만은 중국은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국가의 힘, 여기서 국가라고 하지만 공산당의 힘이 굉장히 세고 그 공산당의 최고 지도자, 뭐 우리는 여기서 이제 공식적인 자리니까 우리 시진핑 주석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1인자의 그 힘이 너무너무나 세기 때문에 이 국가의 주석과 그리고 이 공산당의 힘이 너무나 세서 이 두 개의 방향과 어긋나는 외교 정책이라든지 국내 정책은 찾아보기가 굉장히 힘이 듭니다. 민주주의에서는 다를 수도 있어요. 예를 들면 대통령이 뽑혔다 하더라도 국회의원이 대통령이 싫으면 뭐 자기 지역구에서 다른 정책을 할 수도 있고 언론이나 여론이 대통령이 싫고 마음에 안 들면 얼마든지 비판할 수도 있고 그래도 별로 문제가 없어요. 문제가 없는데 이제 중국은 그러기가 굉장히 힘이 든 나라죠. 그래서 이제 그런 전제를 놓고서 그러면 외교 정치가 국내 정치가 같이 가는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일단 이런 걸 바라볼 수가 있어요. 경제 발전을 계속 해왔잖아요. 굉장히 오랫동안. 그리고 이제 그것이 이제 결정적인 계기가 된 것이 개혁 개방인데 다 여러분들이 태어나기 훨씬 전에 삼촌들이 태어났을 때 이야기예요. 어떤 좀 빠른 분 아버지 엄마 세대 태어났을 세대 때 중국이 시작했던 개혁 개방이 상당히 성공을 했고 그것이 이제 경제 발전으로 쭉 이어지면서 중국 내부에 나름대로 여러 가지 변화가 있었어요. 그래서 중국 연구자들은 도대체 어떤 변화가 일어났느냐 이것이 일단 첫째 관심사입니다. 여러분들이 학계에 몸을 담고 계속 공부를 해서 대학교도 가고 대학원도 가서 공부를 해서 연구자가 되고 싶다. 그럼 도대체 중국 내부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 특히 이 내부에 발생하는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 어떤 변화가 있었을까에 대한 출발점은 개혁 개방이에요. 왜냐하면 개혁 개방 이전과 이후에 중국의 모습이 너무나 달랐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제 도대체 개혁 개방 이후에 어떻게 변해왔는가? 그리고 이게 변화가 우리가 바라보기에 뭐 좀 긍정적인 방향으로 갔느냐, 부정적인 방향으로 갔느냐,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연구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또 이제 아까 방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중국 정치라는 것이 좀 특별해요. 한국이나 미국이나 일본하고 좀 많이 다릅니다. 물론 한국, 미국, 일본도
똑같지 않은데 좀 공통된 게 있거든요. 민주주의라든지 뭐 선거라든지 선거에 대한 뭐 법에 의한 지배라든지 선거에 복종한다든지 뭐 너무 과격한 뭐 이렇게 쿠데타라든지 뭐 폭동이라든지 혁명이라든지 이런 게 잘 안 일어나요 이제는. 왜? 민주주의 국가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우리의 의견을 갖다가 투사할 수 있는 방법이 많기 때문에. 중국은 민주주의는 아닌데 좀 굉장히 민주주의가 아니라서 좀 다른 것들이 많이 일어나요. 불안정한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중국 정치 체제가 어떻게 유지되고 있느냐, 어떻게 유지해 왔느냐, 그리고 이게 또 변할 가능성은 있느냐. 그럼 그 가운데서 이게 만약 변화한다면은 혹시 그 안에 개별 정치인이라든지 아니면 중국에서 막강한 힘을 휘두르는 파워를 휘두르는 공산당이라든지 아니면 또 다양한 정부 집단이 있어요. 정말로 다양하진 않은데 여러 조직이 있지 않습니까? 아니면은 이제 그 제도들이 있고 뭐 인민대표대회라든지 정치협상회의라든지 뭐 여러 가지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이 이제 과연 중국 체제를 변화시키는 데 특정한 역할을 하느냐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가질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국가 사회관계에 대한 연구도 합니다. 여기는 이제 아무래도 개혁 개방 이후에 그 중국의 노동자라든지 농민공들, 농민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이익이 향상되어 왔느냐, 정말 이익이 향상되어 왔느냐, 아니면 그 사람들이 경제는 발전하는데 그 사람들은 별로 이익을 보지 못했느냐 뭐 이런 것들이 주된 관심사가 될 수 있고요. 국유기업이 동북 지역은 국유기업이 좀 많이 세죠. 연해 지역하고 틀리게 이 국유기업이 이제 경쟁력을 향상시킬 수 있느냐, 뭐 사기업과 경쟁은 어떻게 되느냐 뭐 이런 부분들도 관심이 가는 부분이고 또 잘 아시겠지만 우리 동북 삼성은 조금 낙후됐어요. 그렇죠? 이게 연해와 내륙의 문제이고 또 도시와 농촌의 갈등 편차도 큽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두루두루 공부를 하는 것이 즉 국내에 있는 다양한 정치 행위자들이 어떻게 상호작용하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연구를 집중되는 게 이제 국내 정치 연구고 다른 거는 이제 외교 정책이 있는데 이게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우리가 중국과 다른 국가 사이의 관계를 연구하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중국과 한국, 미국, 일본, 러시아 등 이렇게 두 나라 사이의 양자 관계를 갖다가 일단 기본적으로 연구를 하고요. 또 이제 조금 더 이렇게 넓게 이야기를 하면은 중국이 특정 지역에 대해서 중시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유럽이 또 여러 지역으로 나눠지죠. 아니면 아시아에서도 중앙아시아, 동남아시아 이런 데 굉장히 공을 많이 들여요. 또 이제 뭐 대륙으로서는 아프리카 이런 곳에도 엄청나게 공을 들입니다. 또 이제 좀 이렇게 잘 사는 나라와 좀 발전 중인 나라 이렇게 나눈다면은 특히 개발도상국에도 공을 많이 들여요. 왜 그런가 도대체? 왜 중앙아시아, 동남아시아, 아프리카, 개발도상국 이런 데 엄청나게 공을 들이고 있을까? 이것은 양자관계, 즉 두 나라 사이의 관계와 다르고 또 이렇게 여러 지역에 진출하기 위해서 어떤 전략을 세우고 있는지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해당 지역의 국가들은 어떻게 반응하는지 뭐 이런 것들도 연구를 합니다. 이게 외교 정책이죠. 그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국제기구에서 중국이 역할을 하는 것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도 관심을 가지고 봐요. 대표적으로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국제연합, 유엔이죠. 이런 것들 이제 미국이 중심이 돼서 섰던 이제 국제기구인데 요새는 또 중국이 자기 스스로 많이 세워요. 뭐 아시아 인프라 투자은행 같은 국제기구를 세운다든지 아니면 뭐 조금 여러분들한테 아주 어렵겠지만 뭐 RCEP이라고 해서 영내 포괄적 경제 동반자 협정인데 이게 뭐냐면 이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 있는 15개 국가들하고 뭐 이제 FTA를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렇게 이제 좀 이제 자유무역지대를 갖다가 만드는 것들을 주도했어요. 설립이 됐고. 그다음에 뭐 이제 또 지역 기구로서 중국이 뭐 상하이 협력 기구라고 해서 중앙아시아 뭐 저기 중동 뭐 이런 나라들을 과 이렇게 연합해 가지고 그 지역에서 어떤 또 상호 협력하는 기구를 만들기도 합니다. 또 뭐 이제 아프리카 국가 전체와 함께 중국이 3년에 한 번씩 포럼을 개최해요. 중국 아프리카 포럼이라고 하는데 이게 아프리카뿐만 아니라 뭐 중남미에도 있고 다 있어요. 중동에도 있고. 중국이 이렇게 전반적으로 개발도상국 전체 지역에 그리고 전체 국가에서 굉장히 공을 많이 들입니다. 이런 것들을 두루두루 연구하는 것이 외교 정책이에요. 즉 학자로서 중국 전문가, 특히 정치학자로서 내지는 국제정치 연구자로서는 이렇게 국내 정치와 외교 정책을 연구를 하는데 이게 굉장히 재밌습니다. 굉장히 재밌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이렇게 우리 중국어가 다 기반이 되고 중국에서 오랜 경험을 했던 분들이 계속해서 이런 분야로 연구를 하러 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자, 이제 우리가 이제 주로 이제 연구의 목적이 있을 거 아니에요? 국내 정치든 외교 정책이든 연구를 하는 목적이 분명히 있어야 되는데 가장 큰 목적은 일단 이거예요.
중국이 과연 다른 나라가 겪었던 경험과 유사한 길을 가느냐, 같은 패턴을 반복하느냐라는 거죠. 즉, 내지는 이제 중국이 중국만의 길을 어떻게 걸어가느냐, 즉 자기네만의 길을 갖다가 어떻게 만들어 나가느냐, 이거에 대한 관심이 제일 큰 겁니다. 이게 이제 모든 학문이 다 그래요. 특히 사회과학은 저기 자연과학이나 뭐 공학 이런 쪽은 아닌데, 사회과학이라고 이렇게 통칭되는 이렇게 크게 사회과학의 범주 안에 들어가는 모든 학문은 궁극적으로 연구의 대상들이 과연 동일한 패턴으로 반복을 하느냐, 그럼 그 동일한 패턴으로 반복되는 그런 그 행위를 만들어내는 조건은 무엇이냐, 이것이 사실은 사회과학자들이 공부하는 가장 중요한 겁니다. 경제학도 그렇고 사회학도 그렇고 심리학도 그렇고 다 기본적으로 모든 행위자들은 사회과학은 연구 대상이 사람이거든요. 모든 행위자들은 이제 다 자기의 이익을 갖다가 극대화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데, 이때 그럼 어떤 상황에서 어떤 조건들이 어떤 구체적인 어떤 결과를 가져오느냐, 이 분야에 대해서 이제 관심을 유발할 행동을 반복시키는 것들을 갖다가 이제 연구를 하는데, 중국은 과연 그 다른 나라들이 했던 그런 길을 반복해서 갈 것이냐 아니냐, 뭐 이런 것들이 중요해요. 좀 나중에 좀 더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게 중국이 만약에 다른 나라와 달리 그것만의 고유한 길을 걷는다, 그럼 아주 특이한 현상이거든요. 이게 가능한가? 중국은 예외적이냐?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도전적인 질문이 나올 수가 있겠죠. 근데 특이하게도 중국이란 나라는, 이것도 뭐 편향일 수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일반적으로 중국이란 나라는 굉장히 중국만의 특색을 강조해 왔어요. 여러분들이 중국에서 이제 교육을 받고 이제 여기서는 이제 여기 있는 학생들 중에서는 뭐 국제학교에 있는 학생들도 있고 중국 로컬 학교에 있는 학생들도 있겠지만, 특히 로컬 학교에 있는 학생들은 굉장히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중국 모델, 아니면 뭐 중국 특색의 사회주의, 중국 특색의 민주주의 많이 들었잖아요. 왜냐하면 지금도 저의 둘째 아들이 이런 거 외우면서 정치 시간에 외우고 있어요. 뭐 그러면서 특히 요즘 그런 것도 배우는 것 같아요. 시진핑이 신시대 중국 특색 사회주의 사상, 굉장히 특색을 강조하죠. 특색을 여기 있는 학생들도 다 열심히 정치 시간에 배울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게 좀 다른 나라는 그렇게 안 그래요. 제가 이제 뭐 여러 나라 살아봤는데 한국도 한국 특색을 강조하지는 않거든요. 물론 이제 뭐 한국의 민주주의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지만, 한국 특색의 경제, 한국 특색의 정치, 한국 특색의 문화 뭐 이런 것을 강조하지 않는데, 거기에 반해서 중국은 굉장히 그런 걸 강조하고 있어요. 이게 이제 재밌다 이겁니다. 공부하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중국이 다른 나라처럼 유사한 경로를 갖다 계속해서 반복하면서 나간다, 그러면 이건 중국의 미래를 예측하는 것이 쉬워요. 국내 정치든 국제 정치든. 왜냐하면 우리는 이미 다른 나라가 간 길이 있거든요. 일단 가까이에 있는 한국부터, 뭐 흔히들 많이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역사와 문화가 좀 비슷하고 좀 공유할 수 있는 부분이 많은 건 사실이잖아요. 우리가 중국보다 분명히 앞서서 경제 발전을 많이 이뤘고 민주주의도 우리가 엄청 이룬 나라이기 때문에, 뭐 문화와 뭐 역사가 조금 비슷하고 생김새도 비슷한데 좀 가난했던 상황에서 경제 발전과 민주주의를 엄청나게 이뤘다. 근데 중국이 만약에 이 길을 계속 따라간다면은 중국의 미래는 예측하기가 좀 쉽잖아요. 그쵸? 저것도 결국에는 민주주의로 갈 것이다. 근데 만약에 중국이 "아니야, 아니야. 우리는 우리만의 길이 있어."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 버리면은 이거 좀 재밌단 말이죠. 그러면 다른 나라 다른 길을 간다는 건가? 다른 길을 가면 도대체 그것의 미래는 어떤 것이지? 이런 것들이 이제 아주 중요한 정책적 합의를 가져옵니다. 그래서 결국에 정치학자라는 사람들이 하는 일은, 중국을 연구하는 정치학자들, 중국의 외교 정책을 연구하는 그 전문가들은 다 이런 것을 보면서 유사한 길을 걷는지 다른 길을 걷는지를 갖다가 찾아내려고 요런 노력을 갖다가 많이 기울인다. 이런 걸 갖다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정책은 중요하죠. 왜? 한국은 여러분도 잘 알다시피 세계에서 한국처럼 주위에 큰 나라로 둘러싸인, 한국처럼 이렇게 주변에 이렇게 많이 큰 나라가 있는 곳이 잘 없어요. 그쵸? 우리는 일단 머리 위에 북한 빼고 조그만 이렇게 빼고 중국이라는 큰 나라가 있고, 또 러시아도 좀 엄청나게 크잖아요. 엄청나게 크고 또 우리보다 남쪽에 있지만 일본도 그 경제가 어쨌든 3 위예요 아직까지.
그리고 그 아시아를 갖다가 점령했던 그 제국주의 국가이기 때문에 만만하지가 않아요. 미국은 저 태평양 건너에 있지만 뭐 미국이 없는 곳이 어디 있나요? 아프리카에도 있고 중남미에도 있고 중동에도 있고 유럽에도 있고 지리적 거리는 멀리 떨어졌지만 정치적으로는 사실은 미국은 우리와 바로 하나와 같이 움직이고 있는 그런 동맹이고 또 하나와 같이 움직이는 거죠. 그래서 이 전 세계 모든 나라의 국가적 일에, 정치적 일에, 경제적인 것에 미국이 다 참관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연관이 돼 있기 때문에 사실 우리는 어떻게 보면은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이 있는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 이 국가들이 아주 꽉 둘러싸여 있어요. 이런 나라에서 우리가 중국 전문가로서 중국이 지금 세계 2 등이잖아요, 경제로. 이런 나라가 가지고 있는 것이 인제 굉장히 우리는 많이 고려가 됩니다. 어떻게 해서 이 중국을 갖다가 우리의 이익을 추구하는 데 있어서 중국이 좀 우리가 더 많은 이익을 추구할 수 있을 것인가, 중국을 어떻게 다루어야 하는가, 뭐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죠. 아무래도 이런 말은 그렇지만 공부하는 입장에서 아프리카의 어떤 조그만 나라를 연구하시는 분은 제가 중국 연구하는 것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애정만큼 그분도 아프리카의 조그만 나라에 애정을 가지고 계시겠지만 아무래도 아프리카의 조그만 나라가 우리나라에 미치는 영향은 좀 적잖아요, 극히. 근데 이제 중국은 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부분에서 우리가 중국에 대해서 많은 것들을 고려해야 된다, 정치적으로. 그래서 중국이 우리나라에 대해서 굉장히 위협적인 나라가 된다, 미래에. 그렇다면은 우리도 미리미리 이에 대비해서 어떤 준비해 나가는 그런 것들이 필요하거든요. 그런 면에서 중국을 연구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 그리고 저뿐만 아니라 이제 지금 고등학생들이 주로 많이 있을 것 같은데 여기에 있는 우리 학생들도 청소년들도 그때는 이제 중국이 정말 자기의 길을 가는 건지 아니면 세계와 유사한 길을 가는지 뭐 잘 모르겠으나 어쨌든 간에 여러분들은 저보다도 더 중국과 한국의 미래에 대해서 더 연구를 하면서 고민할 부분들이 많아질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다음에 이제 우리는 또 중국과의 경제 협력이 굉장히 높잖아요. 우리나라에서 최대 이제 무역 교역 대상국인데 수출 수입 모두에서 이 협력이 계속된다면 좋은 거죠. 협력이 계속된다면 그거는 뭐 더할 나위 없이 좋은 건데 뭐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가 경험을 해 봤지만은 뭐 협력이 오래 지속된 건 사실이지만 또 최근에는 이게 좀 협력보다는 좀 이렇게 분절되려고 하는 것들 또 뭐 이런 것들이 좀 갈등의 요소들이 많이 보이고 있거든요, 여러 가지 요인으로 인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협력이 지속되면은 계속 협력을 지속하는 모멘텀을 찾아내고 그걸 추동하면 되는데 정치적으로. 또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어떤 것들이 이렇게 예를 들어 중국과의 관계에서 좀 이렇게 갈등을 초래할 수 있는가 이런 것들을 갖다가 발견하고 또 이렇게 억제한다든지 아니면 그것을 회복할 수 있는 그런 대안을 만들어 내려고 노력하는 것들 이런 것들이 다 필요하죠. 이런 것들이야말로 바로 중국에서 오랫동안 살았던 여러 학생들의 어떤 경험 이런 것들에 바탕을 둔 것들이 필요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해요. 이런 면에서 중국 정치를 연구를 하면은 재미가 있다. 또 실질적으로 한국의 이렇게 정책, 한국의 미래를 밝히고 이렇게 한국이 성장해 나가고 이런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공헌을 하고 있다라는 측면에서 '중국 연구는 해 볼 만하다. 중국 전문가의 길은 갈 길이 된다.' 뭐 이런 생각이 아주 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적극적으로 추천을 해요. 그러면은 이제 아까 했던 부분을 갖다 쪼금 더 이야기들을 해 볼게요. 세계화라는 것이 뭐냐. 이제 앞에까지는 제가 이제 지금까지는 뭐 제한된 시간 내에서 이제 중국 전문가에 대해서 쪼금 얘기를 했다면은 이제 세상이 쪼금 변하고 있어요, 분명히. 쪼금이 아니라 아주 많이 변할 것 같습니다, 솔직히. 아주 많이 변할 것 같아요. 한 1-2년 전의 세상과 지금의 세상은 좀 그리고 내일의 뭐 앞으로 향후 10 년 지금까지 이전의 10 년과 향후 10 년은 굉장히 좀 큰 차이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일단 그 근본 그 어떤 나누는 범주가 이제 많이들 논의가 되겠지만은 일단 저는 이렇게 한번 해 봐요. 세계화, 탈세계화. 어떤 분들은 뭐 냉 신냉전의 도래 뭐 이런 식으로도 이야기를 하는데 저는 이제 일단 세계화와 탈세계화라고 한번 나눠 보겠습니다. 세계화라는 것은 2차 세계 대전 이후에 세계 경제가 하나로 통합이 됐어요. 거기에 이제 중심에는 이제 2차 대전에서 승전국이 된 미국의 힘이 있었죠. 근데 미국이 이제 자유민주주의 국가고 문제는 많지만 한계는 있지만 또 자유주의 국제 질서를 갖다가 이렇게 이끌어 나가는 아주 가장 큰 동력입니다.
한계는 있지만 그렇지만 어떤 이전까지 있던 어떤 국제무역 질서, 세계 제도보다도 그나마 다 긍정적인 장점이 많은 그런 역할을 해왔죠. 그래서 이제 특히 이제 무역이나 투자, 정보, 통신 이런 것들이 기하급수적으로 발달하면 서로 연계되고 우리가 초스피드로 의사결정을 내리고 그에 따라서는 교역이라든지 투자가 언제든지 가능해진 거예요. 그래서 그리고 이제 국제기구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뭐 특히 여기서는 이제 국제연합 UN 내지는 뭐 국제통화기금 IMF, 세계은행, 월드뱅크 이런 것들. 우리 또 그 여러분들 우리 운동 좋아하잖아요. 피파, 세계 축구협회 이런 것들도 다 국제기구예요. 이 우리가 세계화가 됐기 때문에 문화가 세계화가 된 거죠. 정치 경제뿐만 아니라 문화가 세계화가 돼가지고 예를 들면 케이팝이 전 세계로 퍼져나갈 수 있는 거고 우리가 또 미국의 영화를 보고 즐거워할 수도 있는 거고 또 이게 유럽에서 매 주말 요즘은 뭐 챔피언스 리그까지 거의 매일 하잖아요. 월드컵 앞두고 이런 거 보면서 이제 문화도 국제 세계화가 되는 거죠. 이런 역할 그리고 다국적 기업의 역할 그렇죠? 다국적 기업 잘 알고 있다시피 삼성, 현대 전 세계 어디 가도 다 통해요. 다 통하고 여기 있는 분들 학생들 많이 애플도 쓸 거고 그렇죠? 예. 그리고 뭐 자동차는 뭐 또 해외 자동차들도 많이 보잖아요. 컴퓨터나 이런 것들도 다 IBM이니 뭐 다 이런 것들 이제 세계적인 이런 걸 다국적 기업이라고 하잖아요. 이런 것들의 역할이 증대되면서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뭐 해외의 유명 브랜드가 중국 내에서 생산을 하기도 하고 한국의 어떤 기업체들이 미국에 가서 생산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이런 것들을 세계화라고 해요. 이게 중요한 거는 이 대표적인 세계화가 뭐 이제 중요한 이유는 이 세계화의 결과 전 세계 국가들이 상호 의존성이 굉장히 높아졌다라는 거예요. 상호 의존성이 높아지고 협력이 굉장히 증가했다라는 거죠. 이게 왜 중요하냐면 미국과 중국이 하나로 묶일 수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동안. 그래서 특히 중국이 78년도에 개혁 개방을 결정하고 난 다음부터 사실은 거의 일방적으로 혜택을 받아왔다라고 보시면 돼요. 세계화의 혜택을 받아왔다. 그래 가지고 이제 미국과 중국이 하나로 엮일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면서 협력이 증가하고 무역이 증가하고 중국에 대한 미국이라든지 서구 선진국의 투자가 우리도 그렇고 엄청나게 증가하고 하면서 이게 거미줄처럼 얽혔다. 그 결과 중국이 지금까지 쭉 발전하는 데 상당한 그 도움이 됐고 혜택을 많이 받았다. 근데 이제 우리도 젊었을 때 있지만은 아기 때 있고 청소년기 거치고 또 중장년기 거치고 노년이 되듯이 국가도 그렇거든요. 국가도. 미국이라는 나라도 한창 때는 그걸 얼마든지 좀 퍼줄 수가 있었지만은 그러면서 퍼주면서 사실은 많은 이익을 얻을 수가 있었지만은 또 늙어서 몸이 약해지니까 마냥 퍼주기에는 힘이 든 상황이 된 거예요. 근데 그 반해서 중국은 어렸던 중국은 이제 좀 이제 덩치가 커졌죠. 네, 젊어지고 아주 힘이 세진 거예요. 요런 상황에서 이제 좀 갈등이 많이 빚어지면서 이제 과연 두 나라가 얼마나 더 오랫동안 협력을 지속할 수 있을 것인가. 이런 문제가 이제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제기가 되고 있어요. 근데 이제 어쨌든 간에 세계화 시대에는 세계화가 강조되던 시대는 미국과 중국이 상호 협력할 것이라는 전망이 굉장히 많았어요. 미국과 중국이 상호 협력할 것이고 더 구체적으로는 이제 이러한 경제 발전 과정의 결과 그리고 중국의 세계 질서로의 편입 결과 중국에 아마 많은 변화가 일어날 것이다. 특히 국내 정치적으로도 사회적으로도 많은 변화가 일어나지 않겠는가. 그것이야말로 세계화의 성공을 보여주는 가장 중요한 지표가 될 것이다. 라는 것들을 갖다가 이제 많이 정치학자들은 예상을 했습니다. 사실 세계화의 경제적 효과는 중국이 가장 극명하게 보여줬어요. 왜? 못 살던 나라에서 지금 이 개인별 GDP가 10,000불이 넘은 나라가 됐거든요. 14억 인구가. 물론 이제 편차가 굉장히 심하지만 어쨌든 간에. 이것이야말로 중국이야말로 세계화의 어떤 그 성공, 이것을 갖다가 가장 잘 보여주는 사례인데 지금까지는 그랬다 이거죠. 그랬는데 이제 조금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반복적으로 이야기하면은 이 2차 대전 이후에 가속화된 세계화 현상이 최근 위축되고 있는데 이제 주요 원인이 이제 미국이 조금씩 힘이 빠져요. 나이가 들어서 국제기구나 뭐 레짐에서 역할이 약화되는 반면에 중국이 거기를 자꾸 치고 들어가니까 뭔가 경쟁이 심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두 나라 간에 지속됐던 협력이 약해지면서 디커플링이라고 하죠. 탈동조화 현상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냐. 그런 것들이 진행되는 조짐들이 많이 보이고 있죠. 그래서 이때 그러면은 탈세계화, 세계화와 탈세계화의 과정에서
이제 앞으로 미국과 중국의 관계 내지는 중국의 국내 정치, 여기서는 중국의 국내 정치, 그리고 국제 질서에서 중국의 역할은 어떻게 될 것이고, 그리고 그러한 변화된 중국의 모습이 한국에, 한반도에 미치는 영향은 어떨 것인가. 그리고 그 변화된 중국에 대응하는 많은 나라들이 또 한국과 어떤 전략을, 어떤 제의를 하면서 함께 협력을 하자고 할 것인지, 또 아니면 그것이 또 한국으로 하여금 미국과 중국 내지는 뭐 이러한 서구와 뭐 비서구 사이에서 어떤 또 어려움을 갖다가 만들어낼 것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좀 더 많은 연구가 필요한데, 이런 것들을 갖다가 바로 뭐 미래에 중국 연구 전문가가 될 젊은 인력들이 좀 더 많이 관심을 가져야 될 필요가 있다. 바로 이제 여기에 있는 우리 청소년들이 바로 그런 것을 수행할 훌륭한 미래의 어떤 동량이다라는 것들을 좀 강조하고 싶습니다. 이게 이제 조금 이제 재밌는 건데, 제가 지금 설명하다시피 중국 전문가하고 이제 좀 길이 이제 상관돼 있어요. 여러분들도 이제 조금 알게 모르게 그런 것이 좀 있을 수도 있는데, 자, 중국 전문가가 그러면 어떤 길을 가야 되느냐? 이게 이제 오늘의 어떻게 보면 핵심입니다. 핵심이고,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이기도 해요. 그다음에 이제 질의응답 시간에 더 많은 것들을 갖다가 얘기를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중국 전문가는 일반적으로 말하기는 영어로 차이나 스페셜리스트, 차이나 스페셜리스트. 근데 제가 이제 중국 정치를 연구하고 있잖아요. 저 같은 사람은 이제 중국 정치를 연구하는 사람은 폴리티컬 사이언티스트라고 그래요. 정치학자. 뭐 정확하게 말하면 정치 과학자라고 말하는데, 이 중국 전문가가 이 차이나 스페셜리스트와 폴리티컬 사이언티스트 중에 어느 쪽에 우리가 더 속해야 되고 무게중심을 둬야 되느냐, 어떤 경향이 나타나느냐, 이런 것들이 이제 주요 관심사거든요. 이제 중국 연구는 어떻게 보면은 크게 보면 지역 연구라는 게 있어요. 지역 연구. 지역 연구의 그 역사와 아주 맥을 비슷하게 해요. 그 지역 연구라는 게 뭐냐면은 아프리카 지역, 중동 지역, 중남미 지역, 뭐 아시아 지역, 이런 식으로 지역으로 나눠서 연구, 유럽도 마찬가지, 유럽 지역, 이런 식으로 나눠서 이제 연구를 하는 것을 갖다가 지역 연구라고 합니다. 근데 이 지역 연구가 사실 이제 제일 처음에 등장하게 된 배경은, 여러분도 잘 알다시피 유럽의 국가들이 큰 제국이 돼 가지고 전 세계의 식민지를 막 개척하던 시기, 아시아, 아프리카, 중남미 이런 데 식민지를 개척하던 시기에 이 지역 연구가 등장을 했어요. 무슨 말이냐? 이제 뭐 영국이나 프랑스나 이런 나라가 전 세계, 스페인이나 이런 데서 전 세계 식민지를 개척하려고 하는데 그 나라에 대해서 아는 게 없다 이거죠. 아무것도. 그 나라 언어도 모르고 종교도 모르고 문화도 모르고 역사도 모르고, 뭘 알아야지 가서 좀 통치하기가 편할 거 아니에요. 뭘 알아야지 통치하기가 편한데 그걸 어떻게 연구를 하나라고 하려고 고민하다 보니까 결국에는 어느 쪽에 힘을 빌렸냐면, 학계에서 학자들 중에서 역사학자, 왜냐면 그 지역 역사도 좀 알잖아요. 인류학자, 그 지역의 이제 문화나 뭐 삶의 방식을 잘 알고 있으니까 문화 연구하는 분들, 언어학자, 이런 분들 갖다가 주로 중심으로 돼 가지고 "저 지역 연구 한번 해 봐라."라고 이렇게 좀 이렇게 지원을 해 줬어요. 그래서 아주 아프리카 지역 좀 연구를 하고 아시아 지역 좀 연구 좀 하고, 그리고 종교학자라든지 이런 사람들, 왜? 그래야지 거기 가 가지고 이제 뭐 영국이나 프랑스나 스페인이나 독일이나 이태리 같은 이렇게 한때 힘이 셌던 유럽의 국가들이 식민지를 개척을 하면서 통치하기 좋은 시스템을 만들 수가 있으니까요. 이것이 이제 지역 연구의 효시예요. 그래서 이제 문제는 그런 것들이 지역 연구의 역사가 됐는데, 이제 세계가 아까도 내가 말씀드렸듯이 사회과학이라는 것이 이제 큰 연구의 흐름을 주도로 하면서, 이 사회과학의 목표는 무엇이냐면은 이 보편적인 지식 시스템을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보편적인 지식 시스템. 즉 뭐냐면 모든 나라, 모든 지역에 통용되는, 우리가 그 관통할 수 있는, 체계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것들을 만들어내는 노력들을 기울이자라고 해서 그걸 사회과학이라고 한 거예요. 과학이라는 것은 뭔가요? 과학이라는 것은 전 세계 어디 가나 똑같아요. 그렇죠? 수학 생각해 보세요. 아프리카든 뭐 아시아든 유럽이든 북미든 남미든 어디 가나, 심지어 북극 남극 어딜 가도 1 더하기 1은 2라는 것이 변하지가 않잖아요. 바로 이것이 과학이거든요. 해는 낮에 뜨고 달은 밤에 뜬다. 이거 변하지가 않는 거잖아요. 이것이 과학인데, 이제 인간 행동도 이렇게 좀 과학적으로 설명해 보자. 보편적인 시스템으로 한번 보편적으로 이렇게 체계적으로 설명하는 것들이 가능하지 않을까?
라고 하는 것을 이제 사회과학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사회과학이 이제 만들어지면서 이제 학문이 지역 연구가 사라지고 뭐 정치학, 경제학, 뭐 심리학, 사회학 이렇게 나눠졌어요. 왜냐하면 이런 학문들이 나라는 다르지만 모든 사람들의 사회 행동, 심리, 정치 이런 것들을 연구하는 데서 보편적인 어떤 지식을 만들어내는 것이 가능할 것이다 라는 그런 믿음이 있었거든요. 근데 중국 전문가는 계속해서 지역 연구의 스타일을 경향을 갖다가 띄고 있어요. 아직까지도. 이것이 이제 전 세계 학계에서 큰 논쟁인데, 중국 전문가가 중국 전문가로 남을 것이냐 아니면은 정치학자의 에서 중국을 갖다가 보편적인 시스템 속에서 연구할 수 있는 그런 그 어떤 결과를 만들어내고 방법을 만들어낼 것이냐, 뭐 이런 것들이 큰 논쟁인데, 기본적으로 지역 전문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일 처음에 그 유럽의 제국들이 저기 어디 가난한 나라들 갔을 때 거기에 연구하러 학자들을 보냈단 말이에요. 종교학자니 언어학자니 뭐 역사학자니 인류학자니 이런 사람들 보낼 때 기본적으로 그 나라가 싫으면 가기가 힘들어요. 왜? 그 나라에 대한 애정이 있어야지 일단 가서 이렇게 모기도 있고 뭐 말라리아도 있고 밥 이렇게 뭐 화장실도 불편하고 뭐 음식도 잘 안 맞고, 그런데 기후도 적응이 잘 안 되는데 기본적으로 연구에 대한 학자로서의 애정이 없으면 가기가 힘들다라는 거죠. 기본적으로 거기 간 사람들은 결과적으로는 어떻게 보면 이제 제국주의가 이렇게 확장되는 데 도움을 준 거지만은 사실은 굉장히 애정을 가지고 간 분들이에요. 굉장히 애정을 가지고 가서 그 연구를 한 분들이다 보니까 그런 사람들이 어떤 경향을 보이냐면은 기본적으로 애정이 있다 보니까 이해를 하려고 해요. 이해를. 그것이 발생하게 된 원인에 대해서 자꾸 그 이유를 캐 들어가고 하면서,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자꾸 방어하는 거죠. 방어하는 거. 보호하려고 하고 방어하려고 하고 지지하려고 해요. 이런 특색이 이제 일반적으로 지역 연구를 하는 분들 사이에서 많이 나타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기가 연구하고자 하는 해당 지역, 해당 국가에 대해서 애착이 높고 사랑이 많고, 그러다 보니까 그것을 갖다 좋게 이해하려고 하는 그런 노력들, 시도, 이런 것들이 자꾸 연구 결과로 나온다라는 거죠. 이제 여기에 반해서 정치학자들은 이렇게 좀 보편적인 시각에서 이해하려고 해요. 그러니까 저 나라, 저 지역은 특별하지가 않다. 저것도 틀림없이 우리가 보편적인 지식책에서 설명할 수 있는 그러한 대상 중에 하나다. 라고 하면서 이제 무엇이 잘 사는 지역이든 못 사는 지역이든, 북반구에 있든 남반구에 있든, 그 어느 대륙에 속해 있든 그 지역의 그 지역의 정치 행위자들이 어떤 움직임을 보이게 하는 정치 행위를 상호작용을 하게 만드는 것에는 비슷한 원인이 있을 것이다. 그 원인이 무엇인가? 이런 것을 찾기 위해서 노력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이 정치학자인데 아무래도 지역 전문가, 여기서는 중국이 되겠죠. 중국 전문가들 사이에서 좀 갈등이 있게 마련이죠. 뭔가 잘 안 맞거든요, 핀트가. 그렇죠? 그래서 어떤 결과가 있었느냐? 지금까지 제가 이렇게 보면은 이제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문화적으로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세계화가 막 진행됐단 말이에요. 이렇게 진행되는 과정에서 즉 하나로 통합됐어요. 서로 엮이고 얽히고 막 이렇게 저렇게. 그래서 이것이 세계화인데, 어쨌든 뭔가 아주 조밀하게 밀접하게 서로 엮이는 게 세계화고, 더 비슷하게 공통으로 향하는 게 세계화인데, 거꾸로 학문의 중국 연구회 같은 경우는 어떤 현상이 있었느냐, 뭐 우리나라도 이제 그런 경향이 아주 강했는데, 역설적으로 중국이 세계화에 포섭이 되면서 점점 더 이렇게 하나로, 경제적으로 문화적으로 하나로 흡수되는 경향들이 좀 많이 있었는데, 중국에 대한 연구는 굉장히 중국만에 대한 어떤 특색을 강조하는 경향이 굉장히 강했다. 중국 자체가 그렇게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중국을 연구하는 중국 전문가들은 중국을 자꾸 이해를 하려고 하고 거기에 대한 애착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중국의 특색을 자꾸 강조하는 측면이 강했어요. 중국이 이러해서 중국 특색의 사회주의, 이러해서 중국 특색의 민주주의, 이러해서 중국 특색의 소프트 파워, 이러저러해서 중국 특색의 머시기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많이 한, 중국 특색의 경제 발전,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한다라는 거죠. 근데 이제 거꾸로 상황이 탈세계화가 되고 있어요. 탈세계화가. 근데 사실 탈세계화가 된다는 건 지역 연구가 막 이렇게 활성화됐던 그 배경이 바로 세계화가 되지 않았던 시대였거든요. 세계가 이렇게 하나로 묶이지 않았던 시대였어요. 그 시대에 이제 지역 연구가 활성화됐는데, 이제는
거꾸로 이제 세계화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중국에 대한 특색을 강조하는 게 강해졌고, 이제 세계가 탈동조화, 어떻게 보면 탈세계화 될 것 같은 그런 과정에서 거꾸로 이제 한국도 그렇고 외국도 그렇고 갑자기 중국을 보편적인 어떤 체계에서 보는, 보편적인 체계에서 존재하는 하나의 단위, 하나의 국가, 이렇게 이해하려고 하는 현상이 아주 강해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정치적인 관점에서는, 경제적인 관점에서 바라보면 뭐 지금까지 중국이 이렇게 통합이 되어 왔다가 조금 이제 하면은 큰 나라가 되니까 아주 보편적이다,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는 것은 분명히 일리가 있는데, 그래서 중국을 다른 나라들과 비슷하게 바라보는 기존의 강대국들이 갔던 길과 비슷한, 재밌는 거는 이러한 경향, 항상 겉으로 보는 현상 뒤에 사실 존재하는 중국 연구들의 머릿속 특색을 강조하더니, 그래서 이런 것들을 바라봤을 때 제가 보기에는 중국 전문가라는 사람들이 뭔가 지금 인식과 현실에서 자기가 뭐 가지고 있던 어떤 철학, 생각과 현실 정치 사이에서 좀 이렇게 좀 잘 맞지가 않는, 찌그렁찌그렁하는 그런 것들이 지금 보이거든요. 인식과 현실 사이에서 지금 고민을 하고 있는 것들이 보여요. 그래서 앞으로 제가 바라보기에는 미래의 중국 전문가들, 여기서 성공하고 이제 지금 열심히 중국어도 공부하고 중국을 이해하고 있는 우리의 중국 전문가들은 이 부분들을 갖다가 극복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지점에서 중국 연구에 좀 이런 이 모순을 극복하는 그런 차원에서 중국 연구에 접근하는 것들이 좀 필요하지 않나. 그리고 그런 능력들을 충분히 가지고 있지 않나, 우리 학생들이. 그러면서 왜냐, 중국이 세계화 속에서 성장하는 과정을 여러분들이 목격해 왔고, 그 세계에서 떨어져 나가면서 지금 뭔가 많은 지금 이렇게 문제의 소지를 일으키고 있는 것들도 여러분들이 분명히 보고 경험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앞으로 이제 우리 청소년들이 미래의 중국 전문가로서, 중국 전문가, 특히 학계에서 업을 삼고 살아갈 미래 중국 전문가들로서, 학자로서 충분히 고민할 부분이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한번 진지하게 접근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그래서 대학을 진학하거나 이럴 때도, 자기소개서 쓰고 이럴 때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쓰면은 굉장히 명쾌하게 교수님들이 좋아하실 것이다, 뭐 그런 생각도 들고요. 이런 부분에서 여러분들에게 좀 많이 공부하는 바입니다. 제가 이게 나름대로 좀 쉽게 설명한다고 준비를 했는데 좀 어려웠을 수도 있어요. 근데 좀 생각하는 부분에 좀 이렇게 뭔가 자극을 줬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제부터 질의응답 시간에는 여러분들이 궁금해하는 모든 것들, 뭐 대학 진학 방법까지 제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의 것으로서 제가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렇게 하도록 할게요. 네. 네, 영사님. 예, 예. 제가 교수님께 질문하고 싶은 거는, 첫 번째는 중국 전문가가 되려면 어떤 자질을 갖추는 게 좋을까요? 두 번째는 중국 전문가가 되면 어떤 점이 좋습니까? 뭐 가장 필요한 질문이 지금 아주 경험에 의해서 핵심을 찌른 질문이십니다. 중국 전문가의 자질은, 저는 아까 마지막에 강연 때 사실 했던 것처럼 기존의 중국 전문가라고 불리는 한국의 많은 분들, 그리고 해외에 있던 분들도 이 세계적인 흐름과 좀 거꾸로 가는 좀 추세가 있었지 않나, 이런 것들을 좀 바로잡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일단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인식적인 철학적인 배경 외에도 가장 중요한 것은 역시 여러분들이 중국에서 살았던 경험, 그리고 거기에서 자기가 가지고 있던 경험을 자신만의 어떤 시각으로서 녹여내려고 하는 그러한 노력들, 이런 것들이 저는 가장 중요한 자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언어는 중요하죠. 근데 여기에 있는, 중국에 있는 우리 학생들 같은 경우는 중국어에 대해서 이미 상당히 강점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거는 일단은 차지하고,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이 바라보고 있는 중국, 여러분들이 경험했던 중국에서의 일상을 갖다가 될 수 있으면은 그것을 갖다가 좀 있는 그대로 그것을 갖다가 해석을 하려고 하지는 마세요. 설명하려고는 하지 말고, 그러니까 묘사하려고 하지 말고, 내가 봤던 것이 이런 것은 이런 저런 것을 봤다, 저러저러하더라, 추측하시지 말고, 아니면 이런 저런 것을 봤다라고 설명하는 데서 그치지 말고, 왜 그런 일이 발생했을 것인가에 대해서 끊임없이 비판적으로 좀 사고를 하실 필요가 있다. 계속 질문을 던져라. 저는 이 말을 해주고 싶습니다, 학생들한테.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우리 중국에서 살고 있던 많은 교민분들 만나보시면 하나같이 중국 전문가들이 있어요. 왜? 너무나 중국에서 내가 5년 살고 10년 살고 20년 살고 30년 산 분들 많거든요. 이제 수교 30주년이잖아요.
30주년 정도 되시는 분들은 아무 소리들 안 들으세요. 자기가 중국 전문가예요. 중국에서 제일 잘하세요. 근데 문제는 그분들이 다 아시는 것들이 좀 파편적이다. 종합적으로 연계가 잘 되지 않는다. 그리고 중요한 거는 딱 그 자기가 본 것을 기억하고서 그걸 가지고서 막 묘사하고 있다. 이런 부분이 있는데, 저는 여러분들이 분절적이지 않고 자기가 본 것들을 갖다가 하나로 깨려는 이런 노력들을 갖다가 지금부터 계속 하시고, 그리고 단순히 설명만 하려고 하시기보다는 왜 그런 일이 발생했을 것인가, 그 원인은 무엇인가를 갖다가 뒤에 있는 것들을, 보이지 않는 것들을 계속해서 한번 찾아내려고 하는 이런 노력들이 가장 중요하지 않나. 이것은 이제 중국같이, 특히 중국같이 이렇게 뭔가 잘 공개적으로 드러나지 않는 이런 나라에서는 그런 노력들이 특히 많이 중요하다. 그랬을 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언어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어떤 경험들이 아주 중요한 자산으로 쓸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중국 전문가가 되는데. 그리고 마지막으로 조금 그렇지만은 영어도 좀 더 신경을 많이 써주시고요. 그다음에 중국 전문가가 되면 뭐가 좋느냐? 제가 이제 말씀드렸다시피 중국 전문가가 되면은, 중국은 어쨌든 우리와 뗄래야 뗄 수가 없어요. 경제적 협력의 관계가 높아져도 뗄래야 뗄 수가 없고, 그리고 또 경제적 협력의 강도가 낮아진다고 해도, 여러 경제적 협력의 정도가 낮아진다라는 것은 그만큼 다른 군사적 정치적 긴장이 높아진다는 걸 의미하거든요. 경제적 협력의 정도가 높으면 군사적 정치적 긴장이 낮겠지만, 경제적 협력의 정도가 낮아지면 군사적 정치적 긴장이 높아져요.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든 긴밀한 관계를 가질 수밖에 없다. 그것이 긍정적이냐 부정적이냐라는 거에 따라서 좀 다를 뿐이지만, 계속해서 굉장히 긴밀한 관계를 가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먼 미래가 된다 하더라도 그렇게 큰 미래는 아니에요. 10년 정도 뒤면 될 테니까, 여러분들이 중국 전문가가 됐을 때도 어떤 식으로도 중국과의 관계는 긴밀하다. 군사적 정치적으로도 그런 정면에서 여러분들이 중국에서 정말 잘 열심히 분석하고, 여러분의 경험을 바탕으로, 여러분의 언어 실력을 바탕으로 해서 열심히 전공을 하시고 공부를 하셔서 올바른 분석을 해서 이렇게 대안을 제시하면은, 그것이 중국을 대하는 한국 정부의 정책에 굉장히 플러스, 굉장히 큰 도움이 될 수 있다. 즉, 그래서 여러분들이 바로 훌륭한 중국 전문가가 되면 한국의 안보, 한국의 경제, 이런 것들을 갖다가 수호하고 또 더 키워나가는 아주 중요한 그러한 정책들을 직접 만들 수가 있다. 이런 부분에서 한번 도전해 볼 만하다라고 저는 여기 있는 꿈 많은 우리 청소년들에게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영사님. 네, 감사합니다. 고1 학생을 두는 학부모님께서 중국 대학으로 진학을 해서 정치학 또는 뭐 이제 국제정치학이겠죠, 이런 것들을 공부해도 되느냐, 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라고 질문을 하셨어요. 제가 중국에서 길림대학에서 국제정치를 가르치고 있지만은, 사실은 이제 한국에 있는 거의 모든 중국 전문가들은 다는 아니지만 한 80% 이상하고는 이렇게 다 소통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이 분명히 추세는 있습니다. 추세는 있다라고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게 뭐냐면은, 지금 현재 한국에서 중국 연구회가 차지하는 비중이 과거보다는 조금 줄어들었어요. 조금 줄어들었고, 그것은 이제 아무래도 지금 중국과의 관계가 좀 원활하지 않다, 이런 것들이 직접적인 영향을 좀 미쳤고, 그리고 또 하나의 이유는 아까 제가 특강 중에 말씀드렸듯이, 그 한국에서 중국 연구를 하시는 분들이 한편으로는 굉장히 중국을 이해하려고 많이 노력을 하셨어요. 중국에 대한 애착이나 이런 것들이 지역 전문가로서 접근하려는 경향이 굉장히 강했습니다. 그래서 중국이 무슨 일이 있으면은, 어떤 특정한 행동을 보이면 그것은 말이야, 파고 들어보면 이러저러한 피치 못할 사정이 있었을 거야, 내지는 거기는 중국 특색의 이런 것들이 있어, 그건 중국만의 어떤 그러한 고유한 전통이나 문화야, 그런 것이 반영돼 있어, 이런 식으로 이해하려고 하는 노력들이 굉장히 많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것들이 사실 요즘 이제 중국과의 관계가 과거처럼 이제 좀 이렇게, 과거 한때 좋았었잖아요. 그런 것보다는 이제 어차피 오르막과 내리막은 있는 건데, 오르막이 정점에 가고 난 다음에 약간 내리막으로 돌아섰을 때, 항상 이렇게 그 내리막을 가게 된 것에 대해서 우리가 그 원인을 좀 비판적으로 찾아보게 되거든요. 그러한 과정 속에서 왜 그럼 중국과의 관계에 대해서 우리가 더 과거에 말했던 분들은
지금의 상황을 어떻게 설명할 것이냐라는 이렇게 항상 반론에 부딪히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지금 중국 연구하시는 분들이 좀 위축되어 있는 부분들도 상당히 있어요, 한국에서. 그것도 그건 그분들이 또 중국에 대해서 너무 우호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었던 부분들도 분명히 있었던 것들이고. 그래서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은 중국에서 공부를 하시는 거는 장점이 분명히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학생이 배우는 시각에서 중국의 현장에서 그분들의 목소리를 듣는다는 것. 아무래도 다양성은 없어요. 그 부분에서 단점은 있지만 다양한 시각이 보장되지 않지 않습니까? 중국에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 자체를 보고 배운다라는 거. 그리고 이제 중국적 언어로서 중국어로서 그런 것들을 보고 배운다는 것은 분명히 장점이고 또 이제 네트워크를 형성한다는 것도 장점이고요. 근데 중국 정치를 단지 중국에서만 하지 말고 그 다음에 대학원 과정을 갖다가 뭐 한국으로 가셔서 하시든지 아니면 또 이제 뭐 미국이라든지 유럽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할 수 있다면 가서 하신다면은 그런 것들은 분명히 큰 장점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한 나라에서만 이제 고등학교까지 예를 들어서 중국에서 나오고 대학을 중국에서 갔는데 계속해서 석박사를 또 중국에서 가는 것보다는 학부를 중국의 정치에서 정치를 하시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뭐 한국으로 가서 석사를 하신다거나 아니면 뭐 미국이나 뭐 유럽 쪽으로 영국이나 이런 데가 석사를 하신다든지 아니 일본도 괜찮고요. 뭐 대만도 좋은 옵션이라고 생각을 해요. 뭐 싱가포르나 그러니까 바꾸는 거죠. 바꾸는 거.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진로를 갖다 개척하시는 거는 저는 긍정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이상이고 오늘 이렇게 늦은 시간까지 아직까지도 많이 계셔 주셔서 감사하고요. 예. 오늘 장시간 강연과 질의응답 응해주신 한명숙 교수님께 우선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참가해주신 학생 여러분도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6회 청소년 진로 탐색 교실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어요.